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시사 블로거 IM피터 임명도입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이 첫 승인됐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자신의 임기 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이 말은 거짓이 됐습니다. 제주 영리병원의 영향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퍼질 것입니다. 의료 민영화가 단순히 우려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중국 자본에 팔아먹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희룡 도지사, 그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IM피터 시작하겠습니다. 열다섯 개 주에 병원 71개를 갖고 있는 미국의 영리병원 그룹 헬스 매니지먼트 어소시에이트. 1년 매출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이 거대한 영리병원 그룹에서는 정상 체온의 아기를 열이 있다고 입원시키고 오른쪽 무릎에 가벼운 상처가 난 18살 소년도 어김없이 입원시켜버렸다. 비싼 입원비를 받아내려는 행태로 보이는데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의사들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20% 이상을,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50% 이상을 입원시키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한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지시를 거부하면 가차없이 해고당했다는 것. 보통 병원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으로 나뉘고 민간병원은 다시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영리병원은 일반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이윤을 내는 게 목표이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외부 투자도 받고 수익이 나면 투자자가 이익금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대형 영리병원의 최대 주주는 대부분 월스트리트의 사모펀드들이다. 돈을 굴려 돈을 버는 게 직업이다 보니 환자의 건강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영리병원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 나서게 된 것은 이렇듯 돈을 쫓는 사업가들이 병원 경영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료비가 오늘날과 같이 비싸진 것은 이렇듯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영리병원을 허용 발전시켰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있고, 병원은 법에 따라 비영리로 운영되도록 규정돼 왔다. 비영리 병원의 경우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지만 병원이 낸 수익은 다시 병원 시설이나 인력에 재투자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돈을 쫓는 사업가가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거나 병원 경영에 개입할 수는 없다. 이는 병원이 지나치게 상업성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삼성의료원을 만들었을 때에도 삼성생명공익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 형식으로 병원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막대한 병원 수익도 밖으로 빼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병원으로 장사를 하고 싶었던 재벌들은 그동안 끈질기게 영리병원 허용을 요구해왔다. 이런 요구에 따라 노무현 정부도 또 이명박 정부도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전면 허용은 무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결국 새로운 묘책을 내놓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12월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 조만간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회사를 허용해 병원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것.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니까 병원은 비영리로 그대로 두되 자회사만 일반 영리기업처럼 운영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돈 버는 일은 자회사가 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병원 매출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허용되는 부대 사업이 진료와 무관하다면, 그러니까 과거처럼 병원 주차장, 장례식장, 식당 같은 사업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환자의 몸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부대 사업으로 허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과연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진료에 임할 수 있을까?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그동안 병원에 눈독을 들이던 투자자들은 드디어 자회사를 만들어 투자도 하고 수익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와 같이 자기 제품을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은 병원과 손을 잡고 자회사를 차릴 것이다. 그리고 자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병원은 의사들에게 자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라고 시킬 것이다. 의사들은 자회사가 만드는 비싼 약, 건강보조식품, 스파치료, 기능성 화장품, 의료용품들을 팔기 위해 애를 쓸 것이다. 또한 자회사로부터 MRI 같은 비싼 기계를 납품받게 되면 그 기계값을 뽑기 위해 비싼 검사나 수술을 권장할 수도 있다. 지금도 대부분의 병원들은 의사 개개인이 올린 매출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비싼 검사나 수술을 권하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40~50만 원에 달하는 비싼 MRI 검사, 가급적 피해야 하는 관절 수술, 응급 상황에서만 실시해야 하는 척추 수술,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됐던 갑상선 암 수술까지
의사보다 의학 지식이 없는 환자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비싼 치료비도 억울하지만 각종 후유증과 의료사고의 위험도 심각한 문제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4반 김동혁 오빠 여동생 김예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단원고에서도 그렇고 단원고 이제 재학생 부모님들도 그렇고 다 교실 존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단원고에 다니고 있는데 사실 집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제가 단원고에 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기어코 가겠다고 했던 이유가 단원고에 오빠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교실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단원고로 가게 되었는데 근데 단원고 교실을 없앤다고 하면은 제가 학교에 다닐 이유도 없어지고 또 저 말고도 다른 형제 자매들도 신입생 중에 몇 명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조차도 단원고에 다니게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를 잃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또 단원고 이제 존치에 대해서 재학생 학부모님들이 이러시는데 학생들이 이제 그 교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무거워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또 공부에도 지장이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까지 하시면서 교실을 없애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들은 전부 다 학부모님들의 생각일 뿐이지 학생들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 친구들도 그렇고 나머지 학생들도 그렇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단정 짓고 교실을 없애려고 하시는 분들 정말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교실이 없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피켓팅하고 사명도 받고 이러는 것도 전부 다 교실 존치 문제 때문인데 그 교실 존치 때문인데 이대로 그냥 가만히 교실이 없어지도록 이제 이대로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 말고도 250명의 희생자들의 추억이 없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 보고 시작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단원고의 그 희생자 학생인 김동혁 군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동혁 군의 동생이죠. 친동생인 예원 양의 발언인데 지난 12일입니다. 안산의 중앙역이라고 있어요. 네. 그곳에서 이 단원고 희생자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가장 많이 난 이 단원고 교실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일종의 서명전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홍보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기억을 그러니까 누군가의 보통 우리가 네. 그 아이들이 그 집을 떠나도 엄마 아빠는 그 방을 안 치우거든요. 왜냐면은 그 방을 통해서 그 아이를 기억하고 평생
그 아이의 모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단원고 같은 경우는 학생이 굉장히 많이 희생됐는데 이거는 당연히 존치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피터가 부모의 입장으로서 일단은 잘 말씀을 해주셔요. 저도 세월호 취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예진 양이라든지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제 집을 몇 번 방문을 했어요. 그때마다 모든 그 방들이 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물론 부모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세월호 희생자가 250여 명의 학생들이 간 그 단원고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단원고 이 교실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지금 예원 양의 경우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오빠인 동혁군이 2학년 때 참사를 당했으니까 동혁군이 가고 나서 입학을 그렇죠. 한 거죠. 입학을 한 건데 오빠가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원고에 입학을 강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이제 오빠를 볼 수 있는 추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학교를 안 가고 다른 학교로 입학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단원고도 굳이 단원고를 안 가고 오빠가 공부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픈 추억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만류를 했어요. 동혁군과 예원 양의 부모님도 가지 말아라. 주변에서도 왜 거기 단원고를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갔어요. 우리 영상에서 방금 봤듯이 예원 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원고에 오빠의 흔적이 남겨진 교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단원고를 갔다. 왜? 내가 공부하는 그곳에서 오빠의 흔적을 느껴야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단원고를 가는 그 이유들이 하나가 어찌 보면 단원고를 선택한 그 이유가 가장 살아야 할 그 살아가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이 단원고이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무슨 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는 그 뭐 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는 이 아이가 굳이 사실 사춘기 때 오빠와 여동생 그렇게 사이는 좋은 건 네, 아니지만은 그건 맞습니다. 굳이 오빠의 기억을 추억하겠다는 이 아이의 마음은 뭐냐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사회가 점점 세월호에 희생된 그 아이들을 자꾸 잊어가고 잊으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자기만이라도 그 오빠를 기억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맞아요.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예원 양이 했던 발언 중에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교실을 단원고 교실을 없애야 된다는 그 이유가 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재학생 부모님들이 남아 있는 학생들에게 정신적으로 피해가 가고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이제 재학생 부모들의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단원고 측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신입생들이 들어올 때 교실이 부족하다는 이런 외형적인 이 두 가지 이유를 지금 대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교실이 부족한 문제는 일단은 차치하고 그건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재학생 부모님들과 일부 재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제 정신적인 피해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 예원 양의 이런 발언을 들었을 때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단원고에 계속해서 직접적인 이제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척이나 사촌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단원고에 그걸 모르고 들어올까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재학생 부모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 이해가 가는데 그 안산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용혜인 학생이 왔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안산에 살기 때문에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은 안산에 산 사람이라면 이건 사실 그 우리 시대에 평생 잊지 못할 어떤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단원고 자체는 그 세월호 참사랑 딸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사고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잊지 않겠습니다는 말을 작년에 그렇게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지금 이제 600일 이제 700일을 향해 또 가고 있는데 과연 600일이 지나서 700일을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스스로 또 저버리는 거 아닌가? 그냥 단순히 이 교실 문제부터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다 반출을 했을 때 용산 참사 일어났던 남일당 건물 현재 지금 주차장이죠.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 났던 곳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리고 그 전에 뭐 예를 들어 뭐 있을까요? 경주의 마리나 리조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죠. 아무것도 기억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저는 이게 어떤 그 재학생 부모의 말도 참 일리가 있겠지만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아픔을 기억한다는 거는 그걸 가지고 서로 막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참사나 아픔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한테 경종을 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홀로코스트나 그다음에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의 어떤 학살 그 기념 박물관이나 이런 걸 왜 해야겠어요? 그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잔인하고 정말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그걸 왜 놔뒀겠어요? 이런 걸 통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단원고 교실에 책상이나 그 칠판이나 그 주변으로 많은 그런 얘기들을 쓰고 그 남아있던 그 흔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흔적을 꼭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거를 옮기는 순간 이거는 다 기록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단원고에 가면은 교실이 10개예요. 희생된 학생들이 모두 다 머물렀던 교실 10개와 선생님들이 희생된 교실 1개가 있습니다. 총 11곳의 공간인데 모든 공간에 다 전국에서 온 시민들이 추모의 물결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을 예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그래 옮길 수 있죠. 근데 그 옮기는 그 순간 그 공간만이 갖고 있는 기억들이나 흐름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책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 우리가 막 작가들 뭐 유명한 작가들 책상 썼던 방 이런 거 왜 보존하겠어요? 이 방을 딴 데다 보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 아이가 희생된 아이가 공부했던 그 책상과 그 자리랑 이것과 이게 옮겨져 갖고 다른 방에 있어 갖고 아 이게 원래 공부했던 데야. 전 느낌이 확실히 틀리고 다르죠. 그리고 기록과 역사의 보존 방식에서는 분명히 원본, 그러니까 원본이라고 그러지만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근데 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 점은 좀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세월호가 지금 여전히 바닷속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년 1월 12일 날 지금 단원고 희생되는 아이들이 남아있는 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지금 한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한 40명 정도 될 수 있죠. 전교생이 한 300여 명 중에서 250명이 희생된 건데 이 중에서 이제 40에서 50여 명 가량 되는데 이 친구들이 물론 내년 1월 12일이면 단원고를 떠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단원고와 뭐 어찌 보면 세월호 간의 이제 연계점들이 하나의 또 점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세월호는 바닷속에 있고 다윤이를 비롯해 은화, 영인이, 현철이, 선생님들 그리고 다 돌아오지 않았잖아. 9명이 여전히. 이 상황에서 그냥 교실을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없앤다? 저는 이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250여 명의 그 희생자 수는 굉장히 큰 희생자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원이 희생됐다는 거는 사실 계속적으로 기록돼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세월호 모금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억하자는 거죠. 네. 기억. 그 기억은 어디서 기억을 하냐면은 멀쩡히 뭐 딴 데 가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의 자리, 그 아이들의 채취가 있는 곳을 사실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교실, 제가 볼 때 교실 11개, 그거 보존한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 뭐 거기 뭐 땅이 없나요? 뭐 아니요, 교실을 그렇진 뭐 세울 않습니다. 만한? 그러니까 단원고를 보면은 단원고가 언덕 위에 있습니다. 네. 언덕 중반에 있는데 언덕부터 해가지고 공간이 없지 않아요. 그 앞에도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이 있고 그 네. 옆쪽으로도 원래 체육관을 지으려고 했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뒤쪽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실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 예를 들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피터는 에스더나 요셉이가 들어왔을 때 희생된 학생들이 머무르는 교실에서 과연 가르치고 애들이 거기서 공부하는 걸 싶으세요? 보는 거 그런 걸? 저는 오히려 네.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방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네.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그 방을 자꾸 남겨놓냐. 지금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왜 그 방을 없앴을까? 그 생각을 전 분명히 할 거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교육청에서 내세우는 바가 뭐냐면 신입생 300명을 받기 때문에 이 300명에 따라서 교실이 부족하고 네. 이에 따라서 지금 희생된 학생들이 머물렀던 교실에서 그 신입생들을 채우겠다.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들이 2학년으로 올랐을 때 그 교실을 지금 채우겠다는 건데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게 이 희생된 학생들의 교실을 다른 곳에 짓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해는 가는데 이건
엄밀히 생각해보면 마치 조삼모사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반대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교실은 남겨두고 오히려 새로 들어온 아이들은 그 아픔에 정말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다른 별도의 공간에서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그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지금 바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다 저는 상충된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그 재학생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이 지금 교실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받는다. 새로운 교실로 가가지고 동선만 달리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뒤쪽에다 하고 실제로 그 교실로 안 가게 이동 통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 새로운 교실 기억 저장소를 어차피 남길 거면은 새로운 곳에 어차피 예산을 쏟아부는 건데 교실이다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 기념관을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굳이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들어올 아이들한테 더 좋은 교실을 주고 지금 남아 있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항상 이렇게 그 기록이라는 건 자꾸 훼손하면 안 되니까 뭐 거의 덧칠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지조차 이해가 안 가요. 논란이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자꾸 논란을 만들고 그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흐리멍텅해지는, 그러니까 이슈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는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엄마들은 이 교실을 그 없애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좀 하고 그러니까 있나요? 어머니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날도 제가 인터뷰를 가가지고 아침에 일부러 그 희생자 안주연 군이 있습니다. 네. 주연 군의 어머니 김정혜 씨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주연 군의 자리에서 어머니랑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이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되고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교육청에 가가지고 수원까지 월요일날 금요일날 가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문제는 시민들이 모두 다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했을 때 세월호 특별법 만들었을 때랑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지지를 해줘요. 이 자체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엄마들이 거기에 아이들의 그 어떤 흔적과 자리가 남겨진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엄마의 마음이겠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렇죠.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보존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는 또 봐줘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피터 말씀대로 두 가지 의미를 우리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시더라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긴 인터뷰지만 네. 보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연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네, 맞아요. 주연이가 공부했던 자리예요. 주연이가 꿈도 이루지 못하고 간 자리예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만 봐도 이 책상 위에 얼마나 많은 꽃들과 사진들이 지금 주연이 비단 주연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기 주연이 분단은 다예요, 지금. 네. 순수한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아이들을 정말 부모님들한테 잘하고 한없이 착하고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왜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수상을 시켰어야 되는지, 제가 좀 이 나라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기에 지금에서 많이 후회가 돼요. 정말 우리 아이를 잃고 나서야 정말 이런 나라였구나 하는 생각에 뒤늦은 후회감에 우리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주연이에 대해서도 정말 한 번도 안아줄 수 있고, 수학여행 가기 전에도 정말 많이, 저는 이제 아들바라기 엄마라서 주연이한테 많이 해줬다고 했는데도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던 아쉬움이 자꾸 남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안함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글을 쓰고 편지를 남기고 꽃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근데 이 정말, 교실을 예. 정말 움직여야 될 정부는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교실 준치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월요일날 금요일날 피켓팅을 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 정말 너무 이거에 대해서 감동이 없어요. 저희 이렇게 피켓 문구를 갖고 있으면 한 번이라도 읽고 지나가가지고 정말 사람으로서 그냥 왜 저 사람들이 서 있는지 그런 문구가 궁금해서라도 읽어보는 게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네.
가장 궁금한 게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성원을 하고 있고 전 국민적으로 이 교실이 기억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왜 교실도 저는 그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교실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역사의 현장이잖아요. 솔직히 너무 우리나라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지금 역사상 지금 역사 현장을 기억한 곳이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상품백화점 그 자리에 아파트셨잖아요. 네. 전부 다 기억에서 덮으려는 노력밖에 안 하잖아요. 정부에서는. 지금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자리도 솔직히 저희가 졸업이 1월 12일이거든요. 졸업하고 나면 정말 이 자리에서 그렇다고 후배들이 공부할 줄 아세요? 솔직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이 자리는 다른 걸로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려고 그렇게 이용을 하겠지 절대로 이 자리에서 공부를 안 한다고요. 왜 그러면 아이들의 이런 좀 뭐랄까 아이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한 희생을 당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모들도 이 자리가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은 거라고. 근데 왜 교실을 없애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없애려고 하는지. 근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예. 약간 생존 학생 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이제 들어오는 단원고 이제 1학년 지금 2학년인데 예. 부모님들이 조금 요구가 있다 이런 말도 있고.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제가 아까 지금 방금 드린 게 그런 취지예요. 이 교실을 없애서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 교실을 없앤다는 건 정부편에서 자기네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안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정말 다른 이 학교에서 어떤 행정상 그 행정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 추경 교장 선생님도 저희한테 뭐 맨 처음에는 호의적인 것처럼 와서 얘기하시더니 지금은 뭐 거의 운영위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과 한편이 돼가지고 전혀 저희 이 말에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고. 진상규명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 특조위 관련해서도. 네. 예. 지금 부모님들이 생업 다 전폐하고 지금 이렇게 네, 나서고 있는데 맞아요. 어찌 이 문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왜 부모들이 나서겠어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 쌀 수 있는 사람이 부모들밖에 더 있겠어요? 누가 부모 아닌 사람들이 이런 걸 위해서 발벗고 나서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생업까지 다 접어가면서 지금 아이들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 측에서도 그렇고 저희 아이 그동안에 뭐 배보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 부모들도 그렇게 뭐 갈라놓고 그러더니 급기야는 교실까지 마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참담하죠. 제일 서글프고 지금 어머니 말대로 지금 가장 참담한 사실이 예. 아니 결국에는 사람을 막 돈으로 갈라놓고 예. 이런 문제로 지금 막 예. 가르고 그렇죠. 얼마나 진짜 몰지각한지 파렴치하고. 근데 그 전에 뭐 대구 지하철 사건 당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자기네들이 싸웠어야 됐는데 못 싸워서 이렇게 됐다 나라가. 그 말이 진짜 다가오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그 전에 사건이 다 돈으로 무마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이 나라의 현실이. 근데 이 단원고등학교만큼은 어른들이 생겼다면 솔직히 저희들도 이렇게까지는 싸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피 같은 내 새끼들을 이렇게 벌어놓고서 부모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솔직히 저희 19박 20일 도보도 하고 그랬지만 그 피나는 도보에 부모들 많이 뭐 허리 나가고 다리 나가고 다 나가요. 근데도 그거 참고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아이들 희생이 너무 오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었거든요. 아휴. 정말 주연이 한 번만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애가 뭘 잘못했길래. 정말 얘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썩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사리사욕에 의해서 왜 사고가 참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실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되는 아이 찾으려고 너무 정신없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정말 이런 세상이더라고요. 엄마가 해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어머니 얘기를 잘 들었는데 지금 어머니들이 참 지금 특조위의 어떤 진상 규명을 위해서 그 어머니들이 이제 싸워야 될 그 시간인데 지금 이 교실을 놔두냐 마느냐를 가지고 또 1인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주연군의 그러니까 그 기록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장소가 주연군 이제 교실이었는데 정말 그 분단이 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주연군을 비롯해서 전부 다 돌아오지 못했는데 어머님들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교실을 돌아가면서 일단은 제가 놀라웠던 점이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걸레 마른 걸레가 창틀에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어머니 돌아와가지고 계속 청소를 매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청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일단 말씀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식이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왜 죽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건 그거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게 교실 존치 문제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이건 뭐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의 마음은 사실 우리가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떤 다른 논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의 마음이 우선인데 이 엄마의 마음이 한두 명이면 사실 이해가 돼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공적인 영역으로 기록을 해야 되고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왜 자꾸 논란이 있는지. 요번에 그 교육청이 얘기하는 그 학생 지금 단원고에 요번에 이제 신입생들이 뭐 300명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지원하는 방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단원고도 어쨌든 지원 방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뽑는데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300명을 어쨌든 뽑는다고 공지를 했죠. 이번에 1차 정원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일진망에서 정원을 초과해서 신입생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단원고에 이제 학생이 계속 몰린다는 건데 이 몰리는 이유가 뭐 이 학교가 굉장히 좋아서인가요? 아니면은 정말 이 세월호 참사 이후로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부러 단원고로 지원한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일단 맞물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단원고가 뭐 학교가 좋다 나쁘다 이 평가보다 단원고가 이번에 세월호 참사 계기로 혁신학교로서의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도 계속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세월호가 지금 여전히 바닷속에 있는 상황에서 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리고 지원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이 단원고가 세월호와 연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내가 단원고 출신이라고 말하는 순간 전국에 어디를 가도 다 알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 상황에서 단원고 300명을 뽑는다 그랬는데 300명이 넘게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이 의미는 과연 이 교실 존치 여부 문제와 상관없이 이미 사람들에게 크게 제가 볼 때는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에게나 부모들에게는 교실 존치 여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미 그 세월호 참사가 단원고랑 그 연관성이 있다는 걸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는. 그럼 그런 결정에 따라서 당연히 그 결정을 존중해주고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별도의 공간에서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저는 오히려 그 교실을 존치를 하고 그 교실이 부족한 공간에 좀 더 좋은 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후배들이 되겠죠. 그 후배들을 그 뭐 양성할 수 있는 장학금 제도를 하겠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 희생자 어머니는 당연히 기꺼이 그 뭐 참여를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세월호 희생사의 학생들의 그 남겨진 어떤 유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4.16 가족협의회를 비롯해서 어머니 아버님들이 제안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아까 조산모사라고 이게 지적했던 그 교실이 이제 새로 건립하고 교실을 존치시키고 이런 문제 관련해 가지고도 새로운 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확답 안 해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한 바가 뭐냐면은 교육청이 이대로 지난번에 성일중학교 장애인 발달시설 그 직업센터 마찬가지로 자기 그대로 방관하고 재학생 부모와 희생자 부모 간에 또 싸움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또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인간은 을끼리의 싸움을 자꾸 그 유발시키는 정말 이건 간교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청이 그 개별적으로 엄마들을 만나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 만나서 자체적으로 그 용역을 해서
끝내야죠. 그리고 지금 저는 이거 자체가 이미 교육청의 어떤 담당자가 사전에 다 이걸 끝냈어야죠. 벌써 지금 당장 신입생이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결정도 안 해놓고서는 연구도 안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야 교실이 부족하다. 교실이 부족한다면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야 지금 죽은 애가 중요하냐? 살 애가 중요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또 몰아갈 수 있거든요. 지금 시점이 내년 3월이면 어쨌든 지금 입학을 합니다. 네. 졸업식이 1월 12일이에요. 네. 그때까지 지금 제가 볼 때 그냥 방관하고 있어요. 방치하고.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 애가 타잖아요. 희생자 부모님들은. 교육청에 가서 시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도 어느 언론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터지고 나서 교실에는 그렇게까지 맨날 기자들 쫓아가요. 가서 뭐 꽃다발 있는 그 테이블 그 책상을 보여주면서 마치 뭐 다큐멘터리 하나 찍는데 그런 감성적인 그런 감성팔이보다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편할 때는 감성을 이끌어내고 막상 정말 시스템과 법제화된 문제가 딱 돌출됐을 때는 나몰라라 하고 정말 막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 자체 한다는 것 자체도 정말 웃기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박물관에 갔을 때 홀로코스트 뭐 아니면은 우리가 예전에 뭐 초등학교 교실에 다시 갔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했던 뭐 낙서를 보는 순간에 정말 그 기억이 추억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지금 엄마 아빠들은 나중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교실에 가서 그 아이들의 채취를 맡고 싶어 그렇죠. 하는 거죠. 이거를 옮기는 순간에는 반감이 되고 전 제일 걱정이 뭐냐면 혹시라도 지금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금 강제 철거해갖고 뭐 그냥 다 화물차에다 그냥 다 때려 붓고 어디다 그냥 처박아 놓을까 나 지금 걱정이 지금 되거든요. 그 부분이 솔직히 제일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마 일단은 뭐 이게 설마는 하다가 이제 다 당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지금 한 가지 믿는 바는, 그러니까 저는 믿고 싶은 바는 교육감이 이재정 교육감이잖아요. 네. 그나마 이제 새정치연합이라고 그래도 좀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육감인데 지금 어머니 말을 빌리자면은 연락을 해도 잘 연락을 안 받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서 해결을 해달라 이야기를 하는데 안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부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강제 철거 자체는 일단은 안 될 거라 믿어요. 근데 1월 12일이 어쨌든 기한이잖아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고 그날 희생자 부모들과 형제자매들이 와가지고 교실 존치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피켓팅을 하고 교실이 존치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 예정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1월 12일 이후에 기습적으로 뺀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 더 IMP2랑 국민TV가 좀 끝까지 이걸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글을 쓰는 사람이고 기록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뭐 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시대의 역사거든요. 우리 시대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보존을 해야 되도 정말 시원찮을 판에 이거를 어디다 옮긴다? 옮기는 순간에 그건 다 훼손되는 건 100%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우리 그렇죠. 김 기자가 한번 취재를 하고 좀 크게 눈을 뜨고 감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큼은 조금 저는 좀 우리도 좀 저도 언급을 좀 해야겠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저희 선배 세대들은 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광주항쟁이 선배들에게 가장 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자 기록이라고 전환점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제 플러스 마이너스 10년 세대들은 전부 다 세월호 참사가 그 기록이라고 저는 그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 인생을 나눌 때 세월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기록 자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광주 관련된 기록이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망월동 그렇죠. 무역도 신무역을 만들었지만 구무역 이렇게 제대로 된 기록이 없고 그런데 이 기록마저도 이렇게 너무너무 서글픈 거예요. 감정을 전이하고 싶지 않은데 인터뷰를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데 또 다시 눈물이 나고 그 학생들이 남아있는 부모들이 와가지고 전국에서 놀랐던 점이 뭐냐면 그날 인터뷰를 하는데도 부모님들이 그날도 익산에서 한 부모가 자기의 자녀 2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시간에 자발적으로 와서 그 교실들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왜 오셨냐 했더니 이유는 하나예요. 이 공간, 아이들이 희생된 공간을 모두 다가 잊어가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내 지금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이 상황, 이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역사의 흔적, 역사의 기록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놔둔다고 해서 보존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잊지 말자고 했으면 잊지 말아야죠.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에서 잊지 않겠다는 그런 상상이 아니라 실체를 좀 잊지 않도록 우리가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월 12일 비롯해서 제가 요 교실 관련된 문제는 우리 피터에서 네. 정말 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갖고 만약에 이재동 교육감이 협조를 안 하면은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좀 나서갖고 정말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더라도 정말 아니면은 새정치연합에 찾아가서라도 우리가 이것만은 꼭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탄 김무성 선생의 순환. Hey, your 피부 like this 연탄, 오케이? 깔깔깔깔. What? Pardon? Sorry, I can't speak English. 미헤드 뱅뱅. Sorry. I don't like 외교 갈등. 뒤지고 싶냐, 비새끼야? 연탄 김무성 선생의 순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처럼 블로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한국 블로거 협회 이종태 상임이사와 박상현 위원을 모시고 블로거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태 상임이사님,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 블로거협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이종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로그라는 IT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디지털 로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로 디지털이 꿈꾸는 아날로그 세상, 조금 뭔가 그 디지털에 묻혀서 딱딱한 이런 세상을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풀어내는 그런 블로그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로그. 이름 좋아요. IMP터보다 훨씬 좋으신 것 같아. 뭔가 의미가 있고. 우리 박상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블로거협회 위원을 맡고 있는 박상현입니다. 저는 대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저도 IT 블로거를 운영하는데 저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서울에 본가에 있는 컴퓨터가 맛이 갔어요. 파워가 안 들어와. 언제 한번 봐드리도록. 고맙습니다. 이래갖고 수리비가 굳군요. 근데 보통 협회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어떤 위원이나 이런 거 맡는 일은 거의 없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블로그라는 그 미디어 자체가 사실 어린 학생부터 그 다음에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누구나 자기 그 생각을 담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블로거협회는 그 나이나 어떤 직업에 상관없이 열정만 가지고 협회의 어떤 그 협회를 기반으로 블로그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협회입니다. 협회 지금 굉장히 오픈된 협회네요. 네. 원래 블로그 산업협회가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블로그 산업협회도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블로그 산업협회가 있음에도 왜 그 블로그 협회가 또 생겼을까요? 네. 우선 그 블로그 산업협회와 블로그협회의 차이점을 알려면 두 협회의 설립 주체인 발기인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먼저 블로그 산업협회는 홍보 대행사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협회이고 그 한국 블로거협회는 순수 블로거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협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블로그 산업협회는 말 그대로 이제 기업이 이제 주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블로거 협회는 정말 개인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다. 네, 맞습니다. 그럼 좀 하는 일이 좀 약간씩 다른가요?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그 산업 발전에 기치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산업협회가 생각하는 그 방향과 예. 저희 블로거협회가 생각하는 방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블로거들이 그 여러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데 그 뭐 우리 이제 뭐 블로거가 뭐 파워블로거라는 말도 있고 사실은 뭐 요새 이제 뜨시는 도도맘이라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블로거가 예전에는 되게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정보를 제공해서 참 좋은 일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일부 블로거지만은 좀 잡음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파워 블로거지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뭐 기업형 블로거가 돈을 많이 벌면서 뭔가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 이런 일도 많이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런 일은 왜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뭐 돈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블로그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은 그 이제 상업화 이전에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뭐 일기장 같은 그렇죠.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이게 그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의 이제 그 개인적인 사생활 공유를 넘어서 자기 이제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그 다음에 뭐 노하우 이런 것들이 그 가치 있는 정보들로 그 블로그를 통해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게 됐고 그러면서 블로그라는 매체가 사실 이제 최고의 이제 홍보 매체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어떤 홍보의 수단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뭔가 잡음이 조금씩 생기게 그렇죠. 되는 아무래도 거네요. 이제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던 곳에서 뭔가 상업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블로그도 영향력 있는 블로그들은 이제 매체력이라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상호간의 어떤 뭐 힘겨루기나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뭐 그 돈에 일단 너무 그 연연하다 보면 실제 이제 다뤄서는 안 될 뭐 좀 잘못된 정보들을 다루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겨났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블로거지라고 표현이 됐었는데 이제 저희가 보는 관점은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블로그 스피어가 좀 성장하는 과정에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성장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뭐 이제 블로그가 어쨌든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그 직업으로 저희는 좀 당당하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개인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그 만들어 주려고 협회에서 좀 가능한 그런 많은 지원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새 이제 블로거들 보면은 이제 하나에 뭐 어떤 뭐 그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상품을 설명할 때 이거는 뭐 후원을 뭐 어떤 제품을 제공받았다 뭐 어떤 뭐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문구를 넣게 되는데 뭐 전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돼요. 그런데 좀 반대로 생각하면은 기자들도 그렇게 돈 받고 쓰는 경우 많은데 왜 기자는 그렇게 안 쓰고 왜 블로거만 꼭 해야 되나? 아니 당연히 뭐 기업과 이렇게 무슨 조인을 해서 하면은 상관없는데 이건 한두 번 하는 건데 꼭 그렇게 써야 되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기자랑 뭐 형평성이 다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사실 저희도 협회를 처음 발족하고 그게 제일 궁금했었습니다. 왜 그 언론과 블로거가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사실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 알고 보면 이제 기성 언론이라고 하는 제도권 언론은 기존의 뭐 신문법이나 방송법에서 관련된 광고에 대한 규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면 블로그는 그 원래 광고를 위한 플랫폼이 아니었다가 이제 그 기업들의 눈에 띄게 되면서 사실 이제 홍보의 어떤 매체로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규제가 없는 시장에 갑자기 상업적인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면서 좀 혼란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앞서 이야기했듯이 흔히 이제 블로거지라고 하는 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언론들도 그 블로거들의 어떤 그 성장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견제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여론몰이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 문제가 저희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기성 언론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에 대한 그 부분들을 서서히 이제 소셜 미디어들이 잠식해 오니까 이런 부분을 여론화해서 또 위기감을 느껴갖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네. 그 우리 박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컴퓨터 하드웨어 뭐 그런 것도 하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뭐 3D 의수를 좀 만든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떤 건가요? 그 기존의 보장구라고 하죠. 그 3D 네. 같은 거를 3D 의수를 제작하게 된 경우는 기존의 보장구들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제가 그거를 3D 프린터로 직접 만들고 또 뜻이 좋으면 기부까지 할 수 있으면 그 도움이 좀 되겠다. 지금 기본적으로 전자의수가 한 몇백만 원씩 하죠? 그렇죠. 몇백만 원, 비싸면 몇천만 원까지 가는데 그 정도 기능까지는 제공을 못 하더라도 기본적인 쥐었다 폈다라든가 아니면 외관만이라도 보형물이라도 제공을 어디 한번 해보자. 또 최근 3D 프린터가 많이 대중화되고 저렴해졌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공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계획을 하게 된 거죠. 박상현 위원이 만들면 가격이 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 건가요? 그 기능까지 다 포함해서 비싸게 해서 20만 원 정도. 많이 저렴한 거죠. 정말 저렴한데 네. 거의 그 무상에 가까운데 이런 생각을 한 게 그냥 뭐 그 자기 자신이 이제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과 만나면서 얻게 된 그 결정이었나요? 아니면 스스로 그냥 생각해서 한 건가요? 사실 스스로는 이런 생각조차를 아직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협회를 통해서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라든가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 중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또 더 넓은 시야를 가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다 보니 제 시야도 넓어지게 된 거죠. 저도 이제 블로거를 이제 좀 꽤 오래 하면서 되게 만났던 분들인데 되게 각계각층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블로거에서 1인 미디어로 이제 진화되는데 1인 미디어라는 게 아직까지도 저도 참 어디 가서 이제 천대받고 막 무시당하기 일쑤였는데 조금씩 이게 좀 많이 좀 바뀌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요새 이제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 관공서에서도 1인 블로거지만은 1인 미디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하는 게 조금씩 많이 바뀌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1인 미디어 뭐 과거에는 이제 블로거라고 했지만 뭐 최근에는 뭐 소셜 미디어 1인 미디어라고 이제 통칭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 1인 미디어 영향력을 가장 많이 인정하고 있는 곳은 중앙부처와 그 모든 지자체들이죠. 지금 그래서 뭐 블로그 기자단이나 이런 그렇죠. 거 많이 예. 하고 있죠. 지금 뭐 대략 정부 부처 기자단이 약 한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일단 정부 부처가 대부분 이제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블로그 기자단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소셜 미디어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그 정부 부처의 홍보 활동에 지나지 않고 그 범주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회에서 그 뭐 내년도에 좀 추진하는 부분은 그 소셜 미디어가 제대로 정말 취재할 수 있는 취재권을 좀 보장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소셜 미디어 취재 지원실을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그 정부 부처에 그 일반 기자와 동일하게 좀 취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협회가 만들어진 가장 큰 목적은 어떤 개인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회적으로 공익적으로 블로거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으면 참 바라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계속 지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블로거로서 뭐 우수 블로거가 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애드센스 광고비가 막 들어온다든지 하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그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블로거로서의 이제 소망이 하나 있으면은 하나씩만 딱 짧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올해로 블로그를 딱 12년 했어요. 강산이 변했군요. 네, 그렇죠. 진짜 강산이 변했는데 근데 그 블로그 판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 개인적으로 정말 블로그를 오랫동안 하면서 되게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꼭 하나 뭐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또 협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꼭 이루고 싶은 거는 이 블로그라는 미디어가 당당하게 직업으로 좀 인정받는 그런 좀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협회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박 의원님께서는 정말 개인적인 건데 네. 저는 이제 제품 리뷰 같은 걸 할 때 제 사비로 다 구입을 해서 리뷰를 하거든요. 남들은 돈 받고 돈도 받고 그다음에 물건도 받는데 네, 저는 굳이 제 사비로 구입을 해서 리뷰를 하는데 그런 쪽에 대한 청년 블로거라든가 신규 블로거라든가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을 협회 차원에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거고, 진짜 개인적으로는 제 블로그에도 그런 일이 좀 많았으면. 우리 대통령 가까이서 이제 청년실업 하는데 이것도 블로그도 청년들이 좀 많이 해서 1인 아까 얘기했듯이 창작 지원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아까 얘기했던 직업으로서의 어떤 그 당당한 군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블로거가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적인 영역, 그리고 많은 사람들 또 공적인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사회가 바라보는 만큼 우리 블로거들도 좀 공적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만큼 또 책임감을 좀 다하는 정말 그 책임 있는 블로거들이 좀 많이 양성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신문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혼용무도입니다. 혼용무도는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입니다. 혼용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과 용군이 합쳐져 이뤄진 말로 각박해진 사회 분위기의 책임을 군주, 다시 말해 지도자에게 묻는 말입니다. 이승환 고려대 교수는 혼용무도를 추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의 민심이 흉흉했으나 정부는 통제하지 못한 무능함을 보였다. 중반에는 삼권분립과 의회주의 원칙이 크게 훼손됐다. 후반기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국력의 낭비가 초래됐다. 대한민국이 힘든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더 IM부터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